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최서연은 의사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위암 3기. 수술이 가능하지만 완치율은 50% 정도죠. 40살의 서연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옆 병실에 입원한 10살 딸 민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지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작은 몸에 링거를 달고 누워 있었죠.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면서 서연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픈 건 괜찮아. 하지만 민지만큼은. 서연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엄마, 많이 아파? 민지의 맑은 눈동자가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우리 민지도 엄마도 곧 나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론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서연과 민지 모두의 치료비를 합치면 가정 경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남편 오상훈에게 연락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심만 반복될 뿐이었어요. 병실에서 홀로 지새우는 밤이 계속됐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 보호자가 계속 안 오시면 곤란한데요. 치료 방침도 정해야 하고.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주일 후 드디어 상훈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서연은 한 줄기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상훈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평소 입던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고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어요. 서연아, 이혼하자. 상훈의 첫마디는 서연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죠. 난 병든 가족을 감당할 수 없어. 이미 마음은 정했어. 상훈의 차가운 목소리엔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상훈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도 아프고 저도. 이럴 때일수록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상훈은 고개를 돌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혼 서류 여기 있어. 도장만 찍으면 돼. 상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서연은 그 서류를 보며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 같았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미영이 들어왔어요.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미영이 상훈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서연은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미영아, 너까지? 서연의 목소리는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죠. 미영은 서연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평소 밝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미안해 서연아.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미영의 변명은 서연의 마음에 더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단짝 친구가 남편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악몽 같았습니다. 상우는 냉정하게 말했죠.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해. 난 새 삶을 시작할 거니까. 새 삶이라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상우는 미영의 손을 꼭 잡으며 답했습니다. 미영이랑 새로 시작할 거야. 건강한 사람과 말이야.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서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은행에서 온 통지서를 보니 상훈이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집과 적금을 모두 해지해버린 거였어요. 이럴 수가. 서연은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픈 딸과 자신만 덩그러니 남겨진 상황이었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의료비 문제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밀린 의료비가 3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딸이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민지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한 남편과 친구에 대한 분노가 살아갈 의지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서연은 다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되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한 짓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줄 거야. 절망 속에서도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나온 최종 통보서를 받아든 서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환자 최서현님, 의료비 체납으로 인해 내일까지 퇴원 조치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인쇄된 문구가 서연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과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딸아이가 아직... 서연은 원무과 직원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서연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딸만이라도 계속 치료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병원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유예해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민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내일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해. 10살 딸은 엄마의 표정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괜찮아. 나 많이 나아졌어. 민지의 씩씩한 모습에 서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과 민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갈 곳이라곤 역 근처 고시원뿐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곳은 월세 20만 원짜리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죠. 여기가 집이에요? 고시원 복도는 곰팡이 냄새가 심했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층별 공용이었어요. 창문도 제대로 없어서 환기도 안 됐습니다. 엄마, 여기서 살 거야?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잠깐 동안만. 곧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거야. 하지만 서연 자신도 언제 그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보증금도 겨우 마련한 상황이었거든요. 고시원 생활이 시작되면서 서연의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이 펼쳐졌어요. 낮에는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했고, 치료 후에는 몸이 축 늘어져서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메스꺼움과 어지럼증이 심했지만 참고 버텼어요. 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괜찮아? 편의점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화장실에서 토하고 나온 참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소중했거든요. 편의점 알바가 끝나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치킨집에서도 일했어요. 기름 냄새와 연기 때문에 항암 치료받는 몸에는 독이나 다름없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루에 겨우 4시간 정도만 잠을 잘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오면 민지가 작은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라면 끓여놨어. 10살 딸이 직접 끓인 라면이었습니다. 서연은 뜨거운 국물 한 모금을 마시며 눈물을 삼켰어요. 민지야, 힘들게 해서 미안해. 서연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죠. 민지는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꼭 이겨낼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했잖아. 딸의 위로가 서연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어요.
어느 날 밤 치킨집에서 일하던 서연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빈혈과 과로가 겹친 결과였습니다. 아줌마 괜찮아요? 사장이 당황하며 서연을 부축했죠.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어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일 계속할게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 주저앉았습니다. 사장은 걱정스럽게 말했죠. 아니에요. 오늘은 그만 들어가세요. 몸이 이런데 어떻게 일을 해요. 정말 괜찮아요. 돈이 필요해서 서연이 간절히 말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일당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집에 돌아온 서연을 본 민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창백해? 어디 아픈 데 있어?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화장실에서 또 토하는 소리가 들렸죠. 민지는 엄마가 토하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10살 아이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엄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작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민지의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그날 밤 서연은 민지가 잠든 후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보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민지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서연은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어요. 어떤 고통이 와도 딸만큼은 지켜내겠다는 모성애가 서연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새벽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며 서연은 내일을 위한 힘을 모으고 있었죠. 세 번째 쓰러진 후 서연은 더 이상 야간 알바를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최후 통첩도 있었어요. 환자분, 이렇게 무리하시면 치료 효과가 없어집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담당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의사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지금 상태로는 면역력이 바닥이에요. 조금만 더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지만 쓰러져서는 민지를 돌볼 수도 없었거든요. 고시원 작은 방에서 민지와 마주 앉아 라면을 먹던 서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몸은 약해졌지만 요리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결혼 전 어머니에게 배운 손맛이 살아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생전에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났었어요. 서연아, 요리는 정성이 가장 중요해. 먹는 사람을 생각하며 만들어야 한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귀찮게 여겼던 요리 수업이 이제는 살아갈 희망이 될 줄이야. 민지야, 엄마가 반찬을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엄마 요리가 제일 맛있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거야. 딸의 격려가 서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시작할 자본이 필요했거든요. 서연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반지를 전당포에 맡겼습니다. 이거 얼마나 해요?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결혼 반지였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그 5만 원을 들고 시장에 갔어요. 무, 배추, 고추, 멸치, 콩나물 같은 기본 재료들을 샀습니다. 아줌마, 이거면 며칠치 반찬은 만들 수 있겠네. 서연은 속으로 계산해 봤죠. 시장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접 반찬 만드는 거 보기 힘든데 기특하네.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요.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서연의 첫 반찬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거주자들이 눈치를 줄까봐 새벽 일찍 시작했어요. 무청 김치,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같은 간단하지만 정성 가득한 밑반찬들이었죠. 정성 담은 밥상이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까?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옆에서 말했어요. 좋은 이름이야, 엄마. 정말 정성이 들어간 게 맛으로 느껴져. 첫 번째 손님은 고시원 옆 독거노인 할머니였어요. 평소 서연이 민지를 데리고 있는 걸 보고 관심을 가져주시던 분이었습니다. 아가씨, 이게 얼마예요? 할머니, 세 가지에 5,000원이에요. 할머니가 놀라셨어요. 요즘 시중에서 사면 10,000원도 넘는데 너무 싸네. 맛 한번 보자. 할머니가 무청김치를 한 젓가락 드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우리 어머니 손맛이랑 똑같네. 그 말에 서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할머니는 계속 드시면서 감탄했습니다. 요즘 공장에서 만든 반찬들은 화학 조미료 맛만 나는데 이건 정말 집에서 만든 맛이야. 아가씨, 내일도 만들어줄 수 있어? 할머니의 부탁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매일 새로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첫 단골 손님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어요. 할머니가 노인정이나 동네 모임에서 자랑을 한 덕분이었죠. 옆 고시원에 사는 아가씨가 만든 반찬이 정말 맛있어. 집에서 담근 것처럼 깔끔하고 짜지도 않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져. 이틀 뒤부터 서연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찬 주문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첫 전화 주문이었거든요. 주문량이 늘어나자 서연은 밤새 반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힘들어도 기뻤어요. 야간 알바와는 다른 종류의 힘듦이었거든요. 자신의 기술로 돈을 버는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엄마, 주문이 또 들어왔어. 민지가 전화를 받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린 딸이 주문을 받고 배달 일정을 정리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우리 민지가 엄마 비서네. 서연이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민지는 정말 똑똑했어요. 주문 내용을 메모지에 적고 배달 시간도 체크해서 엄마가 놓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엄마, 오후 2시에 김할머니 댁, 3시에 박 아줌마 댁이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모습이 어른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의 정성 담은 밥상은 동네에서 제법 알려졌습니다. 하루 매출이 10만 원을 넘는 날도 생겼어요. 이제 고시원비도 낼 수 있고 민지 학용품도 사줄 수 있겠다. 서연은 통장 잔고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사장님 반찬은 정말 다르네요. 아이들이 잔반 안 남기고 다 먹어요. 화학 조미료 안 쓰셔서 그런지 속이 편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서연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상가 건물주가 서연을 찾아왔어요. 아가씨, 우리 건물 1층에 작은 가게 하나 비었는데 관심 있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하는데요? 보통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에요. 하지만 아가씨 반찬이 워낙 소문나서 보증금은 300만 원만 내고 시작해도 돼요. 장사 잘 되면 나중에 정산하면 되고. 건물주의 제안에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가게를 차릴 수 있다고? 서연은 꿈만 같았어요.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몰래 반찬을 만들던 자신이 이제 진짜 가게를 차릴 수 있다니 말이에요. 민지야, 우리 진짜 가게를 차릴 수 있을까? 서연이 딸에게 물었죠. 민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어요. 엄마 할 수 있어.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다니까.
그리고 엄마는 포기 안 하잖아. 석 달 동안 정성껏 모은 돈이 30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매일매일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시작이구나. 서연은 가게 열쇠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정성 담은 밥상 첫 가게 오픈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침 5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가게 앞엔 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전화 주문도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동네를 넘어서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사장님, 저희 아파트 상가에도 가게 하나 내주세요. 강남에서 일부러 찾아온 손님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이런 요청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루에도 서너 통씩 오는 전화 대부분이 다른 지역 출점 문의였습니다. 서연은 밤늦게 가게 정산을 하며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다른 지역에도 가게를 낼 수 있을까?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데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성공에 대한 기쁨보다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박정우 변호사가 서연을 찾아왔어요. 사장님, 프랜차이즈 사업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정우는 서연의 가게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손님이었지만 점점 서연의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변호사님, 저 같은 사람이 프랜차이즈를 너무 큰일 아닌가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이미 성공의 기반은 다 갖추셨어요. 브랜드 가치가 충분히 높아졌고 무엇보다 재구매율이 90%가 넘잖아요. 정우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설명했어요. 일반적인 음식점 재구매율이 30% 정도인데 사장님 가게는 90%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거든요. 이제 규모를 키울 때입니다. 서연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맹점들의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해요? 맛이 달라지면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질 텐데. 정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매뉴얼과 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첫 가맹점은 강남역 근처에 문을 열었어요. 서연은 2달 동안 직접 가맹점에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양념 비율이 정확해야 해요. 조금만 달라져도 맛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꼼꼼하게 레시피를 전수했죠. 개업 첫날부터 대박이었습니다. 맛이 본점이랑 똑같아요. 정말 집에서 만든 것 같네요. 손님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의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가맹점 사장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교육도 체계적이고 매뉴얼도 완벽해요. 이런 프랜차이즈 본부는 처음 봐요. 서연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노하우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엄마, 텔레비전에 나온다고? 이제 13살이 된 민지가 신문을 들고 달려왔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서연의 성공 스토리를 다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엄마가 유명해지는구나. 촬영 당일 서연은 긴장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방송에 나가도 될까? 하지만 민지가 용기를 줬죠. 엄마, 당당해져. 엄마는 정말 멋진 사업가야. 딸의 응원에 힘을 얻어 서연은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가맹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서연은 정우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정성 담은 밥상 주식회사 법인 설립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서연은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사장님이 아니라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직원들의 축하 인사에 서연은 어색해했습니다.
아직도 가게에서 직접 반찬을 만들던 때가 더 자연스러웠거든요. 2년 만에 전국 50개 가맹점을 넘어섰어요. 서연은 더 이상 직접 반찬을 만들지 않고 경영에 집중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브랜드의 생명은 맛과 신뢰거든요. 임직원 회의에서 서연이 강조했죠. 정우는 서연의 법무 고문이 되어 회사 성장을 도왔어요. 대표님, 이제 코스닥 상장도 고려해 볼 때가 됐어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장이라니 그런 큰 회사가 될 줄은 몰랐어요. 한편 민지의 병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완치 판정 내려주셨어. 민지가 병원에서 뛰어나오며 소리쳤어요. 서연은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지 정말 고생 많았어. 정기 검진에서도 좋은 소식이 이어졌어요. 환자분 상태가 정말 좋아요. 이제 1년에 한 번만 검사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서연도 안도했습니다. 자신의 위암도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고등학생이 된 민지는 의대 진학을 꿈꿨어요. 엄마, 나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 민지의 꿈을 들은 서연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 민지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의대 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줄게. 서연은 딸의 꿈을 응원했어요. 정성 담은 밥상은 이제 건강식품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반찬뿐만 아니라 즉석 국물, 건강 도시락, 간편식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연구개발팀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 출시했죠.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하는 날, 서연은 직원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어요.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맨손으로 일궈내시다니. 직원들의 박수갈채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죠. 서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답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성과였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지는 전교 1등을 유지하며 의대 진학 준비에 매진했어요. 과외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 포기하지 않은 걸 봤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민지의 말에 서연은 감동했어요. 엄마, 나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 합격 발표 날 민지가 펄쩍 뛰며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딸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쏟았죠. 10년 전 병실에서 링거를 맞던 작은 딸이 이제 의대생이 되었다니 꿈만 같았어요. 우리 민지가 의사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지도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자랑스러워. 아무것도 없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잖아. 이제 서연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여성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각종 경영 관련 강연 요청도 쏟아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서연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회사 사무실에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절망적이었던 고시원 생활, 새벽까지 반찬을 만들던 시절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정말 멀리 왔구나.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원룸에서 오상우는 소주병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서연과 함께 살던 넓은 아파트는 이미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10년 전 정미영과 함께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거든요. 벽시계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상우는 이미 소주 2병을 비우고 있었어요. 이런 젠장. 상훈이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병이 깨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벽 곳곳에는 독촉장들이 붙어 있었고 냉장고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기료 체납으로 냉장고 전원도 며칠 전에 나갔어요. 한여름인데도 선풍기조차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죠. 10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상훈과 미영은 서연의 돈으로 강남에 고급 카페를 차렸어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프리미엄 카페를 만들어 보자. 미영의 제안에 상훈은 신이 났었죠. 인테리어에만 2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경험이 전혀 없던 두 사람의 사업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어요. 원두값은 비싸고 임대료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손님들은 생각만큼 오지 않았고 홍보비만 계속 나갔죠. 상훈아, 이번 달 매출이 300만 원밖에 안 돼. 미영이 불안해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고정비는 월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1년도 못 가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상훈아, 이제 어떻게 하지? 빚만 3천만 원이야. 미영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어요. 상훈은 다른 사업을 시도해봤지만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치킨집을 해봤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편의점도 해봤지만 대형마트에 밀려서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까지 시도해봤지만 마케팅을 모르니 상품이 팔리지 않았죠. 빚이 늘어갈수록 미영의 마음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상훈아, 나 피곤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영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옷도 자주 사 입었어요. 어디서 돈이 나와? 상훈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지만 미영은 대충 둘러댔어요. 친구가 좀 도와줬어. 하지만 그 친구가 누구인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상훈은 미영의 휴대폰에서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자기야, 내일 호텔에서 만나자. 옷 사러 가자. 예쁘게 꾸며줄게. 상훈의 손이 떨렸어요. 한때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배신을 이번엔 당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서연이한테 했던 짓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뒤늦은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영아, 이게 뭐야? 상훈이 휴대폰을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미영은 당황하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끝이야, 상훈아.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어? 서연이랑 나를 배신하고 시작한 게 이런 결과야? 상훈이 절규했지만 미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나도 살아야지. 너와 있으면 같이 망해. 그 말과 함께 미영은 짐을 챙겨 나가버렸습니다. 10년간의 관계가 한순간에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혼자 남은 상훈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서연이를 배신한 벌을 받는 거야. 자책감과 함께 술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녀도 40대 후반의 나이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상훈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더 젊은 분으로. 경력이 애매하네요. 면접관들의 거절이 상훈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상훈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지고 얼굴은 술로 인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한때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자신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결국 상훈은 도박에 손을 댔어요. 한 번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도박은 상훈의 마지막 남은 돈마저 앗아갔습니다. 카드값, 대출, 사채까지. 빚의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이번만 빌려줘. 다음 주에 갚을게. 상훈이 사채업자에게 애원했지만 이미 신용은 바닥이었어요. 아저씨,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상훈의 원룸문을 두드렸습니다. 상훈은 화장실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원금의 몇 배가 넘는 이자가 붙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상훈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굶은 상태였어요. 그때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건강식품 전문기업 정성담은 밥상 최서연 대표가 올해의 여성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상훈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화면에는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는 서연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딸과 함께 이겨내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상훈의 귓가에 울려 퍼졌죠.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한 최서연 대표는 맨손에서 시작해 성공 신화를 쓴 여성 기업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나운서의 멘트가 계속됐어요. 상훈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게 서연이라고? 상훈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10년 전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초췌한 서연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화면에는 서연의 딸 민지도 나왔어요. 의대생 딸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모녀의 감동 스토리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민지는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상훈은 컵라면을 먹다가 토해버렸습니다. 내가 버린 사람들이, 자신이 병들었다며 버렸던 가족이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반면 자신은 이런 꼴이 되어 있었죠. 편의점을 나온 상훈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뒤늦은 후회의 말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상훈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완전히 망가진 자신의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내가 저런 여자를 버렸다고? 정말 바보였구나. 자책감이 밀려오면서 술을 더 마시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부터 상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서연의 성공 소식을 알고 나니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게 되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의 성공 소식을 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훈은 그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계속 서연의 모습만 떠올렸어요. 화려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인터뷰하던 모습,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거울을 본 상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고 턱수염은 며칠째 깎지 않아 덥수룩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몸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죠. 내가 이런 모습이라니. 한때 단정했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니 참담했어요. 정성 담은 밥상 본사. 상훈은 인터넷으로 서연의 회사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화면에 나온 건물 사진을 보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런 곳에 사장이 되었다고?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버렸던 아내가 이제는 그런 곳의 대표가 되어 있었죠. 상훈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후회, 부러움,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용기를 짜내어 상훈은 지하철표를 샀어요. 지갑에 남은 돈이 3,000원 뿐이었지만 서연을 만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며칠 굶은 채로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유리창에 비춰보니 처참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술 냄새와 함께 며칠 씻지 않은 냄새까지 났거든요. 상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상태로 서연을 만나도 될까?
의심이 들었지만 되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이미 집에서도 쫓겨난 상태였고 갈 곳이라곤 여기뿐이었어요. 테헤란로에 도착한 상우는 높이 솟은 빌딩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서연이 있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자신을 보면 서연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상훈의 초라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나 있나? 위축감이 들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정성 담은 밥상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상우는 숨이 막혔어요.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었고 1층 로비는 호텔 같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서연이 회사라고? 건물 입구에는 정성 담은 밥상 본사라는 간판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최서연 대표이사라고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 글씨를 보며 현실감이 들지 않았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상훈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더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로비의 화려한 장식과 상훈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최서연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상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안 요원은 상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약속이 있으신지요? 대표님은 바쁘셔서. 약속은 없지만 꼭 만나야 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상훈의 절박한 표정을 본 보안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약속 없이는 면회가 어려워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상훈이 간절히 애원했지만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었죠. 회사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상훈은 로비 한 구석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직장인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상훈은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과 자신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모든 게 달랐죠. 저 사람 왜 계속 여기 있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상우는 더욱 위축되었지만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5시쯤 엘리베이터에서 서연이 내려왔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비서 2명과 함께 걸어오는 서연을 보자 상훈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서연은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어요. 병마와 고생으로 초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성공한 여성 기업가의 당당함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아, 상훈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렸죠. 상훈의 모습을 본 서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상훈은 서연 앞으로 뛰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상훈에게 쏠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살려줘,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상훈은 서연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10년 전 병실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대표님을 아는 사람인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지?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시선들이 상훈을 향했습니다. 당신 누구시죠?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상훈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더욱 절망스러워했죠. 서연아, 나야. 상훈이야. 오상훈. 아, 그런 이름의 사람을 알았던 것 같기도 하고. 서연이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제게 죽은 사람입니다. 서연아, 제발.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상훈이 울먹이며 애원했어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어요. 서연은 비서에게 눈짓했어요. 비서가 즉시 보안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분을 건물 밖으로 모셔드려요. 서연의 명령은 단호했어요. 추후에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안 돼. 서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상훈이 발버둥 쳤지만 보안 요원 2명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상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서연은 상훈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당신은 10년 전에 이미 선택했습니다. 병든 아내와 딸을 버리고 새 삶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때 당신이 말했던 대로 당신은 이미 우리에게 없는 사람입니다.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죠. 앞으로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것만이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길일 겁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상훈의 울부짖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아, 서연아.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상훈의 목소리도 차단되었죠. 건물 밖으로 나온 상훈은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신경 쓸 힘도 없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뒤늦은 후회만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한 짓이 이런 거였어. 상훈은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냉정함을 그대로 되돌려받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상훈은 지하철역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거든요.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상훈은 생각했어요. 내가 저 여자를 버렸을 때 이런 기분이었구나. 그날 밤 서연은 회사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그 초라한 모습 말이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에는 동정심 대신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군. 서연이 컴퓨터 앞에 앉아 새 문서를 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자서전의 마지막 장을 쓸 시간이었습니다. 배신자들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서연은 10년 전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어요. 병실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던 상훈의 모습, 친구였던 미영이 상훈과 손을 잡고 들어오던 순간 전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했던 그들의 행적, 모든 걸 글로 옮겨 적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서연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상훈은 아내가 위암 판정을 받고 딸이 희귀병으로 투병 중일 때 가장 친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병든 가족을 감당할 수 없다며 모든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서연은 당시의 절망감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절망이 복수의 칼날이 되어 배신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15년 우정을 저버리고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친구가 죽어갈 때 그 남편을 유혹해 전 재산을 가로챘죠. 새벽까지 글을 쓴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배신자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글이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출판사 대표를 만났어요. 작가님, 이 부분은 좀 과격하지 않나요?
실명을 공개하시면 편집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모든 내용이 사실이에요. 증거도 충분히 있고요. 서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사진들과 녹음 파일들을 꺼내 보였어요. 병원비 독촉장, 통장 거래 내역, 심지어 상훈과 미영이 함께 찍은 사진까지 모든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소송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각오가 되어 있어요.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출판사도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자서전 출간과 함께 서연은 주요 방송국 인터뷰에 나섰어요. 최서연 대표님, 책에서 언급하신 배신자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연이 침착하게 답했죠. 남편이었던 오상훈과 절친이었던 정미영입니다. 이들의 배신으로 저와 딸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서연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어요. 상훈은 제가 위암 수술을 받던 날 미영과 함께 나타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딸이 링거를 맡고 있는 옆에서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전 재산을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집, 적금, 심지어 제 명의의 보험까지 모두 해지해서 가져갔어요. 저희 모녀는 무일푼이 되었죠.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너무 잔혹하다. 하지만 서연 대표가 대단하긴 해.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서연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정미영은 그때 한 대기업의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방송을 본 직장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영 과장이 그 사람이야? 친구 남편을 뺏었다고? 사무실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죠. 과장님, 혹시 그 방송 보셨어요?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영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방송? 하지만 이미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연은 미영의 회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당시 불륜의 증거 사진들과 상훈과 함께 찍은 사진들, 심지어 미영이 서연에게 보낸 사과 문자까지 모든 걸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내부 조사에 들어갔어요. 정미영 과장, 이 내용들이 사실인가요? 인사팀장이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사생활 문제잖아요. 회사와 무관한 일이고. 미영이 변명했지만 회사의 반응은 냉정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도덕성을 중시해요. 특히 관리직 임직원의 윤리의식은 기업 이미지와 직결되거든요. 결국 미영은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과장님이 자진 사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사팀장의 말은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미영은 굴욕감에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직장을 구하려 해도 서연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진 터라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면접관들이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미영 씨 맞나요? 그 유명한. 더 이상 말을 이을 필요도 없었죠. 서연은 또 다른 방송에서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배신자들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앵커가 물었죠.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가혹하다고요?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위암으로 죽어갈 때, 딸이 병마와 싸울 때 그들은 어디 있었나요? 전 재산을 털어 도망간 사람들에게 무슨 자비를 베풀란 말인가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용서가 아니라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요. 서연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그 단호한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분노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방송 후 여론은 둘로 나뉘었어요. 서연 대표가 너무 냉정하다 하지만 배신당한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찬반향론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하지만 대부분은 서연을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인터넷 댓글들도 대부분 서연을 옹호했습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배신자들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 서연 대표 너무 멋있다. 동정론보다는 응원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서연의 메시지는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배신자는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서연의 선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서연을 지지했어요. 나도 배신당했을 때 이렇게 당당하게 대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서연 대표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딸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야?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 정말로 끝이야. 우리는 앞만 보고 살면 돼.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10년 전 절망의 나락에서 시작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배신자들은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었고 서연은 당당히 승리했어요. 서연의 자서전이 출간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배신자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상우는 서연의 회사 앞에서 쫓겨난 후 더욱 술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소주와 막걸리로 허기를 달랬고 제대로 된 음식은 며칠에 한 번씩만 먹었어요. 또 술이야? 집세는 언제 낼 거야? 원룸 집주인이 상훈을 다그쳤어요. 이미 6달째 밀린 월세였습니다. 상훈은 비틀거리며 대답했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집주인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더 이상은 안 돼. 내일까지 나가. 집주인의 최후 통첩에 상훈은 절망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척들은 이미 연락을 끊었고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결국 상훈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들고 나온 것이라곤 낡은 이불과 몇 벌의 옷뿐이었어요. 내가 이런 꼴이 되다니. 지하철역 계단에 앉아 상훈은 중얼거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훈을 보고 피해갔어요. 술 냄새와 함께 며칠 씻지 않은 냄새가 심했거든요. 저 사람 냄새 너무 심하다. 길거리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상훈은 신경 쓸 힘도 없었어요. 겨울이 다가오면서 상훈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어요. 노숙 생활에 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감기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감기는 점점 폐렴으로 번져갔어요. 기침이 너무 심하네. 상훈은 피가 섞인 가래를 뱉으며 괴로워했어요. 오랜 음주로 간도 상한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황달로 누렇게 뜨고 몸은 부종으로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 상훈은 지하철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를 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보호자가 있나요? 의사가 물었지만 상훈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족, 없어요.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겨우 이런 말만 했죠. 병원에서 상훈의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 몇 명에게 전화했어요. 하지만 모두들 모르는 사람이다. 잘못 걸렸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훈을 아는 사람 중에 그를 돌봐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강경화 말기에 폐렴까지.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상우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거의 없는 상태였죠. 마지막 순간에 상우는 잠시 의식을 되찾았어요. 서연아, 미안해. 민지야, 아빠가 잘못했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편 정미영의 상황도 절망적이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난 후 어디에도 취업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면접관들이 미영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거든요. 이력서는 좋은데 혹시 그 정미영 맞나요? 인사 담당자의 차가운 반응이 계속 반복됐어요. 미영은 이름을 바꾸려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언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우리도 힘들어. 친척 집에 얹혀 살던 미영은 결국 그곳에서도 쫓겨났어요. 친척들마저 미영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체면이 깎인다는 이유였죠. 미영은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갔어요. 한때 서연이 살던 그런 곳 말이죠. 하지만 미영에게는 반찬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미영은 매일 후회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어요.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것이죠.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을 받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저 사람 정미영 아니야? 친구 배신한 그 사람?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미영은 점점 집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서연의 성공 가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정성 담은 밥상은 코스닥 상장을 거쳐 코스피로 이전했어요. 시가총액 1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 굴지의 식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상장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서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했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높이 올라가죠. 서연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경영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가 되었어요. 맨손에서 시작해 1조 원 기업을 만든 여성 CEO라는 타이틀로 각종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해외 매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라고 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서연은 아시아 여성 기업인의 롤모델이 되었고 각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어요. 민지는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어요. 엄마, 내가 의사가 되었어. 민지가 의사 가운을 입고 서연에게 달려왔죠. 한때 링거를 맞던 작은 환자가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지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이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10년 전 병실에서의 절망적이었던 시절이 꿈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딸과 함께 이겨낸 결과였죠.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희귀병 어린이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소아과 의사가 되었어요. 엄마, 나도 어렸을 때 많이 아팠잖아. 그래서 아픈 아이들의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아. 민지의 말에 서연은 감동했습니다. 정성 담은 밥상은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진출했고 미국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경영 철학인 정성과 신뢰가 해외에서도 통했거든요.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모든 걸 혼자서 일궈내시다니. 외국인 투자자들도 서연의 경영 능력에 감탄했어요. 특히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전국 경제인 대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어요.
수천 명의 기업인들이 모인 대형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민지도 어머니의 연설을 보러 왔죠. 존경하는 여러분, 서연이 연단에 서서 말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의리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만약 누군가 그 신뢰를 배신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연의 경험담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감동이었어요. 저는 10년 전 인생 최악의 순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와 딸이 병으로 죽어갈 때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며 전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친구는 15년 우정을 돈 때문에 저버렸죠. 저희 모녀를 무일푼으로 만들고 잠적했습니다. 서연의 말에 청중들이 분노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딸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죠. 서연이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배신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서연의 마지막 선언에 우렁찬 박수가 쏟아져요. 기립박수가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연설이 끝나자 민지가 무대로 올라와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딸 민지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서연의 소개에 박수가 다시 한번 쏟아졌습니다. 엄마 덕분에 저도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민지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엄마를 보며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낸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와 딸 두 사람의 당당한 모습이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죠. 10년 전 병실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모녀가 이제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민지는 함께 한강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응, 이제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야. 배신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한 일의 대가를 치렀어. 서연이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올라와 있지.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거야, 엄마. 민지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한강 위로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화려한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서연과 민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서연과 민지는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서연의 마지막 말이 한강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승리한 완벽한 결말이었어요. 서연과 민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